저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야간 청소 일을 하거든요. 빌딩 로비를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으는 일. 누군가는 힘들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역시나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9살 준호가 또 불을 켜놓고 잔 거죠. 전기세가 아까웠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책상 스탠드도 침대 옆 무드등도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돌아왔을 때 집이 밝았으면 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요. 2년 전 아내를 사고로 떠나보낸 뒤로 준호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 울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물 한 방울 보인 적이 없어요. 대신 매일 아침 제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몇 시에 와? 그 질문 속엔 늘 같은 불안이 숨어 있었죠. 정말 올 거지? 나도 두고 가는 건 아니지? 처음엔 직장을 옮겨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40이 넘은 고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간 일자리는 월급이 턱없이 적었고 야간 수당을 포기하면 준호 학원비는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전 매일 밤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준호 밥을 챙겨주고 씻기고 숙제 확인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현관문을 나서는 거죠. 아이는 문 앞까지 따라와서 제 작업복 주머니에 작은 메모를 넣어줬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와. 아빠 힘내, 아빠 사랑해. 그 메모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살짜리가 왜 이런 걸 써야 하나? 왜 이 아이는 아빠를 격려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 씨. 오랜만이네요. 준호의 외할머니 정미라 씨와 외할아버지 강도현 씨였습니다. 아내 장례식 이후 딱 한 번 본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을 훑는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낡은 소파, 벗겨진 벽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까지. 마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듯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같았죠. 준호 어디 있어요? 외할머니가 물었을 때 마침 방에서 나온 준호가 그들을 봤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 뒤로 숨었어요. 2번밖에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제 티셔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준호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뒤에서 고개만 까딱였죠. 그 모습을 본 외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역시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외할머니가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와 옷가지들이었어요. 준호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만 더 꽉 잡았죠.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거 신던데. 준호도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 신으면 좋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사준 신발은 마트에서 35,000원짜리였거든요.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 이거 편해라며 좋아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준 씨, 솔직히 말하죠. 우리 준호 걱정돼서 왔어요. 아이가 매일 밤 혼자 있다는 거 아는데 9살이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나이 때 받는 영향이 평생 가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준호를 좀 데려가서 키우면 어떨까 해서요. 넓은 집도 있고 시간도 많고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데려간다고? 내 아들을? 아내가 남기고 간 유일한 사람을? 준호는 저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아이가 매일 밤 혼자 집을 지키는데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요? 학원은 보내요? 아이 성적표 본 적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 학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고 성적표는 바빠서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로 온 거 아니에요. 준호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서준 씨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준호가 제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외조부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아빠랑 있는 게 좋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어요. 준호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할머니 집에 가면 네 방도 있고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시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죠. 외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준 씨, 우리 변호사랑 상담 좀 해봐요. 아이 양육권 문제는 법적으로도 따져볼 게 많거든요. 혼자 키우는 게 과연 아이한테 최선인지 말이에요. 양육권.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준호를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법까지 동원해서라도.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내가 문제야?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9살짜리가 왜 이런 걸 물어야 하나? 왜 이 아이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조부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그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준호에게 정말 더 나은 환경을 주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가 제 뒤에 숨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외조부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양육 환경 평가서를 보니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야간 근무로 인한 아동 방임, 경제적 불안정성, 교육 기회의 결여.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방임. 저는 준호를 방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살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외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가면 법원 가야 해요. 거기 가면 더 복잡해지죠. 준호한테도 좋지 않고요. 그냥 우리 제안 받아들이는 게 서로한테 나아요. 외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일단 준호를 일주일만 우리 집에 보내봐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경험하게 하고. 그럼 서준 씨도 마음 정리할 시간 생기잖아요. 마음 정리.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포기하라는 거죠. 아이를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준호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9살 아동의 의견은 법적으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죠.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일주일 가보는 거 어떻겠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아빠랑 있을래.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했죠.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다녀오면 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준호 보고 싶어 하신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준호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던 거니까요.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왜 아빠가 날 보내려고 하지? 나는 아빠랑 있고 싶은데. 외조부모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평이 넘는 넓은 거실, 준호방이라며 꾸며놓은 깨끗한 방, 책장 가득 채워진 전집들.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죠. 준호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넓은 방, 새 옷, 좋은 학교, 안정된 생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전에 꼭 전화했었는데 첫날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전화가 없었죠. 제가 먼저 전화했을 때 외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준호 지금 공부 중이에요.
학습지 선생님 오셨거든요.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호가 직접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죠. 아빠 나 괜찮아. 왜 괜찮다고 하는 거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야, 거기 힘들어. 아니, 괜찮아. 다들 잘해줘.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힘들지 않아. 9살짜리가 왜 이런 걸 물어야 하나요? 왜 이 아이는 자기 감정보다 제 감정을 먼저 걱정해야 하나요? 아빠는 괜찮아. 준호만 잘 있으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처음으로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현관 스위치를 올렸을 때 텅 빈 거실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준호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두고 간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가 가장 아끼는 곰돌이 인형.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죠. 그걸 두고 갔다는 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다음 날 준호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호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전학 서류 요청하셨는데요. 혹시 아시는 내용인가요? 전학? 일주일 있다 온다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준호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외조부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렸고 소리쳤습니다. 준호 아빠예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외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왜 이래요? 아이 자고 있어요. 준호 데리러 왔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3일 남았는데요. 그리고 준호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굳이 데려가실 필요 있어요? 굳이? 제 아들인데 굳이라니. 당장 준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안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준호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준호야, 아빠 일 때문에 바쁘시잖아. 여기가 더 좋잖아. 네 방도 있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제 허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어요. 서준 씨,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준호야, 들어가. 할아버지가 새로 산 게임기 보여줄게. 게임기로 아이 마음을 사려는 거였죠.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생각 좀 해봐요. 서준 씨 혼자 뭘 해줄 수 있어요? 밤마다 아이 혼자 두고 나가면서 무슨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사정이고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 딸이 서준 씨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우리 딸 인생 망친 게 누군데. 그 순간 핏대가 올랐습니다. 아내를 들먹이다니. 아내는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준호를 낳고 행복해했다고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 데리고 가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아동보호기관에도 신고할 거고. 서준 씨가 아이 제대로 못 키운다는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증거. 그래서 일주일이나 데려간 거였구나.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고 기록하고 법정에서 쓸 무기로 만들려고. 저는 준호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준호 팔을 잡았어요. 준호야, 여기 있어. 아빠는 너 키울 수 없어. 밤마다 혼자 두잖아.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 없어요. 9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야간 일을 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미안해하는지. 결국 준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외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법원에서 봅시다. 절대 그냥 안 둬요. 차에 타자마자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빠 나 거기 싫었어. 할머니가 자꾸 아빠 나쁘게 말하고. 나보고 아빠는 바빠서 나 못 키운대. 나한테 여기서 살래, 아빠랑 살래 계속 물어봤어. 아이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른들의 신문을 받았던 거예요. 겨우 9살짜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겁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널 거기 보낸 게 잘못이었어.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근데 아빠, 나 진짜 데려갈 거야. 할아버지가 법원 가면 나 빼앗긴대. 법원, 양육권 소송. 저는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고 이 아이도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 다음 날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외조부모는 진짜였어요. 서류에는 제가 준호를 방임했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장시간 방치, 교육적 지원 부재, 정서적 불안정 유발.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인 것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밤마다 준호를 혼자 뒀어요.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주말에 어디 데려가지도 못했죠. 하지만 준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웃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제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줬으니까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경제력도 있고 안정적인 환경도 갖췄어요. 법원은 아이의 물질적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저는 아들을 잃는 겁니까?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의견서, 상담 기록, 이웃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자신의 의사예요. 하지만 아이 의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아이가 명확하게 한쪽을 원하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법원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의견서를 부탁했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한다고.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도 찾아뵀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늘 준호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 얼마나 착한데. 매일 인사 잘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내가 아플 때 약 사다 준 것도 준호였어. 서준 씨 늦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아이 혼자서도 잘 지내더라고. 밤마다 불 켜두고 아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기특해.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준호는 혼자서도 잘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증인으로 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가 자주 들러서 아는 사이였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애 참 의젓해요. 돈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한 번은 늦은 밤에 왔길래 혼자 있냐고 물었더니 아빠 일하러 가셨어요. 곧 와요 그러더라고요. 걱정되는 표정 하나 없이. 그 나이에 그렇게 씩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준비가 철저했어요. 저희 집 월세 계약서, 제 급여 명세서, 준호가 혼자 있었던 시간 기록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던 것 같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각, 준호가 혼자 편의점에 간 날짜,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지 못한 기록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무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네요. 이 정도면 준호군 친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서준 씨를 부적격 부모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적격 부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제가 준호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책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집 그림이었어요. 작은 집에 두 사람이 서 있었고 집 창문마다 노란 불빛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집. 아빠랑 나. 아빠가 오면 불을 켜놔요.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법원에 가져가. 내가 그린 거라고 말하고. 나는 아빠랑 여기서 살고 싶다고. 9살짜리가 재판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호야, 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나 아빠랑 살고 싶다고 판사님한테 말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준호 군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직접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하는 거죠. 하지만 9살 아이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준호를 법정에 세울 순 없어요. 그럼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 증거가 워낙 단단하거든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지키려면 준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역설.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무게를 지울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빠 나 법정 갈래. 내가 말하고 싶어. 준호야, 넌 안 가도 돼. 무서울 거야. 안 무서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나한테 자꾸 아빠는 나 못 키운다고 했어. 그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말할 거야. 아빠는 나 잘 키우고 있다고. 아이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재판 전날 밤 준호는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 누우며 물었어요. 아빠 만약에 내가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하면 어떡해? 그런 일 없어. 근데 만약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은 때때로 잔인했으니까요. 돈과 환경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었죠. 그래도 아빠는 포기 안 해. 너를 꼭 지킬 거야.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아빠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날 밤 준호는 제 품에서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아이는 혼자 자겠다고 했었거든요. 어른스럽게 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이도 지쳤나 봅니다. 제 팔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빠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외조부모가 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둘이었죠. 무료 변호사 1명과 함께. 외할머니가 준호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오늘 판사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돼. 솔직하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편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준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이 떨리지 않게 하는 게 제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판사석 앞에 책상이 놓여 있었고 양쪽에 우리와 외조부모가 마주 앉았어요. 판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준호가 혼자 있었던 시간 기록, 학원 미등록 증명서, 우리 집 월세 계약서, 제 급여 명세서. 하나하나가 저를 무능한 아버지로 만드는 증거들이었죠. 아동은 하루 평균 7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9세 아동에게 이는 명백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상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딸을 일찍 보냈습니다. 딸이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모든 게 어려워졌죠. 손자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일찍 보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사고로 떠났어요. 누구 탓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손자를 일주일 데려갔을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혼자 저녁 먹고 혼자 씻고 혼자 잔다고요. 밤에 무서워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준호 군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손자가 직접 한 말인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준호군 담임교사 의견서를 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대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불안정한 환경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변호사가 이웃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김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 애 정말 착합니다. 혼자 있어도 잘 지내고 밤에 불 켜두고 아빠 기다리고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증언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도 똑 부러지게 행동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모습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이마저도 비틀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9세 아동이 밤 늦게 혼자 편의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방임의 증거 아닙니까? 모든 게 제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준호가 보여준 씩씩함이 전부 방임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군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큰 의자에 앉은 준호는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긴장하지 않아도 돼. 편하게 말하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땠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외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물어봤어요. 아빠랑 사는 게 힘드냐고. 혼자 있으면 무섭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 물어봤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섭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아빠는 바쁘시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살면 안 무섭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빠는 나 못 키운다고. 가난하다고. 나한테 잘해줄 수 없다고. 근데 아빠는 나한테 잘해줘요. 매일 밥 해주고 학교 숙제 봐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나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혼자 있을 때 정말 무섭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엄마 없어지고 나서. 근데 아빠가 약속했어요. 꼭 돌아온다고. 아빠는 한 번도 약속 안 지킨 적 없어요. 그리고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 뭉치였어요. 이거 아빠가 쓴 거예요. 매일 냉장고에 붙여놔요. 판사가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제가 매일 준호에게 남긴 쪽지들이었어요. 준호야, 밥 냉장고에 있어. 레인지에 3분. 오늘 학교 어땠어? 일 끝나면 이야기하자. 사랑해, 우리 아들. 아빠는 바빠도 나한테 메모 남겨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내 입을 덮어줘요. 나 자는 척하는데 알아요. 판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호야, 넌 어디서 살고 싶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목소리만큼은 확고했어요. 아빠랑요. 우리 집에서요. 작아도 괜찮아요. 불 켜고 아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훨씬 나은 환경을.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증인께서 준호 군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준호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잘했어. 준호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빠, 나 잘한 거 맞아? 응, 엄청 잘했어. 그때 상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서준 씨, 합의 생각 없으십니까? 양육권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조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조건으로요. 거절했습니다. 준호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니까요. 30분 뒤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준호군 친권 및 양육권 청구권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서준 씨의 양육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 근무로 인해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양육권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유대관계입니다. 준호군은 아버지와의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명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이 준호군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동안 아동에게 친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9세 아동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준호군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며 그 이유도 합리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자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청구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양육권은 친부인 서준 씨에게 있으며 청구인들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 준호군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죠. 아빠,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우리 이겼어. 외조부모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김할머니와 편의점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준호, 너 정말 씩씩하더라. 사장님도 준호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아저씨가 군것질 사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 작고 낡았지만 이곳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안 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해. 근데 준호가 싫으면 안 만나도 돼. 나. 조금 시간 지나면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싫어. 준호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집안을 채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불 안 꺼도 돼.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랑 싸운 이야기, 수학시험 잘 본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준 이야기. 그냥 평범한 9살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른들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가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숙제하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밤 10시, 제가 야간 근무를 나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작업복을 입는데 준호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예전처럼 제 주머니에 메모를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이제 메모 안 써도 돼? 왜? 아빠는 준호 메모 좋은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는 이제 꼭 돌아온다는 거 알아서. 그래도 아이는 작은 메모를 제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 방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을 켜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 기다림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 때문이라는 것.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준호 이불을 덮어주고 책상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작은 무드등은 켜두었어요. 준호가 깨서 제가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빠와 아들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가끔 힘들 거예요. 여전히 돈은 부족할 테고 제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준호에게 필요한 건 넓은 집도 비싼 옷도 좋은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약속을 지키는 아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아들과 새벽에 돌아와 그 불을 하나씩 꺼주는 아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렇게 저와 준호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법은 때때로 차갑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준 거죠. 돈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요즘도 준호는 밤마다 불을 켜둡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된 거죠. 아빠를 기다리는 우리만의 약속 같은 것. 가끔 준호가 물어봅니다. 아빠 그때 진짜 무서웠어. 저는 대답해요. 응,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그러면 준호가 웃으며 말하죠. 나도 아빠 놓칠 뻔해서 무서웠어.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려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환경이 부족해도 진심만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환하게 켜진 불빛이 저를 맞이하겠죠.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작은 불빛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단체와는 무관합니다.